변론은 어제 종료가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 주 화요일 일단 추가 기일을 지정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도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서영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8차 변론 기일에도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관심을 모았던 게 헌법재판관들이 직권으로 증인 채택한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의 진술. 가장 큰 관심을 모았었는데 어떤 이야기들 나왔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증인은 00시 31분경부터 01시 사이에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서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00시 한 45분 어간인데 그렇게 임무를 부여받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그 임무는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워딩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이거 우리 할 수 있는 역할도 아니고 이거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특수전 사령관님하고 소통하고 한번 재검토를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진술도 엇갈렸고 양측의 주장도 굉장히 첨예하게 맞섰던 부분이었었는데 의원 끌어내라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관이 직접 물었고 조성현 단장이 끌어내란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방점을 찍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8차 변론에서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이 나오기 전까지는 여인영 방첩사령관, 그다음에 이진우 수방사령관, 그다음에 김용현 장관, 그다음에 이 관계된 사람들은 군에서 가장 이 경비단장 위에 선이잖아요. 예. 그분들의 지휘와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가장 이제 실무에 가까운 대령급입니다. 아마 재판부가 증인을 채택한 이유는 앞서의 이 변론 과정 속에서 검찰에서 했던 진술과 왜 현재 했었던 진술이 다르지 아니면 답변이 제한된다고 하지 이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판부가 현장에서 뛰었던 사람이 가장 잘하지 않겠냐 라는 측면에서 아마 조성현 경비단장을 직접 불러서 신문한 것으로 보이고 지금 최종적으로 재판부가 거의 확정을 하는 것 같아요. 의원을 끌어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참 뭐라고 해야 되죠? 의원이냐 요원이냐 인원이냐 이걸 가지고 참 해프닝이 있었잖아요. 저는 이 재판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8차 변론에서의 대령의 이 진술을 통해서 그 부분은 아마 확증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 측은 당황했을 거예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방어를 했는데 실무 대령의 입에서 저 말이 나오니까 결국에는 모든 게 무너지지 않았냐. 그래서 아마 대통령이 자리를 뜨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조성현 경비단장이 일단 끌어내라는 지시는 분명히 받았다라고 밝히면서도 그 지시 대상 윗선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라고 밝히지는 않았거든요. 이 점은 뭐 판단에 영향을 좀 줄까요? 일단 윤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계속 그 변론 기일에서 중심적으로 변론을 하는 건 대통령의 직접 지시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재가 지금 심리를 하기 직전까지 뭐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라든지 혹은 국회 청문회라든지 이 언론의 보도에 의해서 우리는 어떤 지금 이 프레임에 짜여져 있냐면 대통령이 일선 지휘관들에 직접적으로 전화를 걸어서 4인 1조로 끌어내라, 도끼로 문을 부숴라 이런 질문을 각각 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이런 지시들을 내렸으므로 내란의 어떤 직접적인 수괴다 이런 등식으로 지금 논리가 이루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단 이진우 지금 사령관과 그다음에 그걸 직접적으로 지시를 받은 조성현 경비단장의 증언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했던 겁니다. 이진우 사령관이 번복을 했어요. 지난번 심리에서 나는 직접적으로 그런 지시를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나머지 답변은 거부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재판부는 지금 그 지시를 직접 받았다는 경비단장을 직접적으로 불러서 이렇게 물어봤고요. 역시 앵커 말씀처럼
직접적으로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라고 지금 자신도 이야기를 했어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진우 사령관으로부터만 지시를 받았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지시로 실제로 들어가서 그걸 끌어내렸느냐는 거예요. 당시 상황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당시 상황은 특전사가 이미 들어가 있었고 10여 명이 들어가 있었고 예. 나중에 이제 다시 회신을 받았는데 외부에서 지원하라.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자신은 직접적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또 외부 지원이 이제 상당히 어저께 논쟁이 있었는데 결국은 대통령 대리인 측은 좀 불리한 증언이 나온 건 맞아요. 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지금 증언을 했으므로 하지만 이 부분은 만약에 이게 형사재판이면 이진우 사령관과 경비단장 간의 대지신문 이 이루어진 문제이고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그 지시가 이진우 사령관을 통해서 예하 부대까지 또는 이 일선 지휘관까지 내려가느냐는 건 다른 문제다라고 아마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형사재판에서 아마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이 조성현 경비단장의 진술이 있으면서 그 윤 대통령 측에서는 진술의 어떤 신빙성을 계속 문제 삼았고 또 헌법재판관 측에서는 신문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굉장히 또 언성이 높아지는 과정들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증거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의 큰 흐름, 지금 이제 이게 기억을 가지고 다투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기억을 가지고 다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 전에 있었던 기억을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단어 토시까지는 기억할 수 없죠. 다만 어떤 행위들에 있어서의 큰 맥락은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억을 가지고 다툰다면은 메신저를 흔들어서 이 재판을 어떻게 뒤집을 수 있겠으나 현상이라는 행위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국회에 투입한 현상들은 이미 존재하고 그 군대가 투입된 배경에서 어떻게 기억하고 있느냐를 물어보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예. 특정인들, 특히나 대통령과 중앙고 동문들은 다 말을 바꾸기 시작했죠. 김용현, 여인영, 이진우, 이상민 장관은 직접적인 아니더라도 단전단수 부분. 이 중앙고 동문들은 갑자기 검찰과 경찰에서 했던 진술들을 다 바꿔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보더라도 아무리 기억이 틀려도 어떻게 그때 했던 기억과 검찰에서의 기억과 헌재에서 기억이 다르지? 그러면 제대로 기억할 수 있는 객관화된 사람을 부르자라는 게 조성현 경비단장으로 저는 판단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고 앞서 얘기했듯이 외부 지원을 가지고 또 말꼬리를 잡는 거예요. 말장난하는 건데 외부 지원이든 말든 지시 자체가 끌어내라 의원을 했던 거 아닙니까? 예. 수방사의 경비단장 대령에게 그리고 다른 그 조사에서도 밝혀졌지만 스피커폰을 켜고 복명복창을 했다는 겁니다. 부대원들이. 근데 그런 상황에서 무슨 의원이냐 요원이냐 외부 지원이냐라고 하는 또 메신저를 흔드는 부분들이 당연히 재판관들이 보기로는 맞득지 않죠. 네. 예. 예, 그 윤석열 대통령 측이 반발을 하면서 이건 증거로 쓸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네. 그 조성현 경비단장이 본인은 부하들의 지휘관이다. 아무리 내가 거짓말을 해도 부하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했는데요. 이 네. 부분은 그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헌법재판관들이 받아들였죠. 이미 네. 그걸 증거를 채택했으므로 그 증거를 채택한 행위 자체가 그 모든 지금 어저께 조 단장의 발언들의 신빙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증거를 나중에 채택했다고 보고요. 예. 그런데 단지 이제 정영식 재판관이 지금 그 중간에 예. 윤 대통령 대리인단 측을 조금 이제 이 태도를 문제시 삼은 건 좀 강압적이었다라는 좀 거짓말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발언들을 하면서 증인을 좀 압박을 했다라는 그 태도를 지금 문제를 삼은 거고 실제로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그때 계속 이야기한 건 이 증인이 검찰에 가서 조서를 하면서 이제 진술을 할 때 그 부분과 관련돼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뭘 질문을 했냐면 증인이 그러니까 지금 예하부대에 어떻게 무슨 지시를 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그 답변을 이진우 사령관이 지금 그 위법적인 어떤 그런 예를 들어서 국회에 끌어내리라든지 이런 명령을 했다. 그렇게 대답을 했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예하부대의 지시만 대답을 해야지 왜 거기에 자신의 해석을 붙이냐. 예를 들자면 외부 지원 문제도 외부에서 지원하라라는 명령을
명령을 내렸는데 문자 그대로 그 명령을 어떻게 지금 자기가 해석을 하냐면 특전사가 이제 끌어내리면 지금 자신 수방사는 가서 통로를 확보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리인단 측은 그런 세밀한 부분들에 검찰 조서의 어떤 신빙성을 좀 탄핵하기 위해서 집요하게 좀 물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조서에서는 지시를 어떻게 내렸느냐라고 물었는데 어떤 지시를 받았느냐라는 답변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검찰 윤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는 좀 지적을 한 것 같고요. 두 번째, 좀 더 전형적인 말장난인 게요. 이 경비단장이 대령급입니다. 작전에 투여됐죠. 그러면은 국회에 들어가서 의원을 끌어내면 내 역할은 무엇인가? 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건 주관적 해석이 아니라 그러면 지금 특전사는 들어가 있고 수방사의 지시가 내려왔으니 그러면 우리가 수방사가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가로 아마 투입을 지시했던 것 같습니다. 안에서 특전사 자체가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수방사를 가져다가 추가 투입을 하는데 대령으로서 작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판단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진술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수사기관과 여기 와서 했던 말이 왜 주관적 해석을 붙였냐? 그건 아니죠. 판단을 당연히 해야죠, 현장에서.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 약간 좀 이중적으로 제가 여겨지는 게 지난번에 그 철수 지시와 관련돼서는 정반대 해석을 했거든요. 철수 지시를 대통령이 했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현장에서는 지금 당시에 이제 그 방첩사령관하고 통화를 하는데 현재 상황이 철수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방첩사령관한테 보고를 했다. 그 여인영 그렇죠. 방첩사령관이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의 그 이야기였던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예하부대. 그러니까 지금 대령이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현장 보고. 그때 제가 해석한 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철수 지시를 지금 내렸고 대통령은 내렸는데 예를 들어서 대통령 측에 의하면 그러면 수방사 아까 그 당시에 방첩사령관은 예하부대 대령에게 지금 현장 상황이 어떠냐라고 이제 일단 물었을 거 아니에요. 현장 상황에 대해서 지금은 철수 지시를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를 했다면 이런 상황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현장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어떤 전쟁이 벌어졌는데 예를 들자면 계엄이 전쟁일 수는 없지만 전쟁 상황에서 현장 지휘관이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럼 철수 지시를 안 내렸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현장 판단이 중요하다면. 그런 이제 현장 지휘관들의 이야기들이 어제는 좀 중요했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양측의 주장이 좀 엇갈리긴 했습니다만 일단 현재는 증거로 채택한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앞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증인들 역순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조성현 경비단장이었는데 두 번째 증인도 중요했습니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출석을 했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왜 도대체 이런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궁금해합니다. 비록 개인적인 가정사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해줄 수 없나요? 아니 그런 부분이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과는 좀 전혀 결이 다른 부분들입니다. 뉴스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만. 여러 가지 어떤 특검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들입니다. 관련은 없지. 지극히 개인적인 대통령님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그 당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 A4 문건 한 장 받으셨죠? 거기에도 첫 줄에 2200 국회, 그러니까 22시 국회라는 문건도 기억은 나시죠? 전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고 제가 좀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 것은 2200 국회. 아마 그 부분이 제일 앞에 있었기 때문에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계엄 직전 안가에서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2200 국회라고 적힌 문건을 받았다라는 진술인데 이건 왜 중요했을까요? 2200 국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날 10시에 원래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계획이 있었고 국무회의에 여러 가지 절차적인 이견이 있어서 좀 늦춰졌다고 증언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200 국회라는 건 10시, 저녁 당시 10시에 비상계엄의 대상이 국회입니다. 타겟이. 그러니까 헌법에서 법률에서 비상계엄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지명해 놓고 말하자면 규정해 놓은 게 국회예요. 국회를 건들면 안 돼요. 그런데 정확하게 이 서울청장에게 준 쪽지 22시 국회면 국회를 차단이나 봉쇄하려는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걸 우리가 말하자면 추측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큰 맥락에서 지금 8차 변론까지 오는 와중에 다툼은 왜 비상계엄에서 국회를 건드리려고 했느냐.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은 국회를 건드리려는 게 아니라 질서 유지와 보호를 하려고 했다. 이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제 김봉식 청장이 여러 가지 윤석열 대통령의 편을 들어주려고 노력을 했으나 마지막에
22지 국회는 명확히 기억한다. 이거는 좀 결정적인 피청구인 측에는 불리한 증언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네, 그리고 그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설명하면서 개인 가정사를 언급했다라는 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고 했어요. 네. 개인 가정사는 얘기한 의도가 뭘까요? 그러게요. 저는 서영주 위원장 대변인님하고 생각이 다른 게 10시 부분은 가능할 것 같아요. 방어가. 이를테면 지금 김봉식 그 경찰청장이 계속 주장하는 게 질서 유지거든요. 10시 정도에 계엄이 선포된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질서 유지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가능하니까 10시 자체가 해석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분화가 있는데 앵커가 지금 말씀하셨던 가족사 얘기는 참 좀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해석 여지가 너무나 불명확해요. 그러니까 가정사라는 건 아무리 대리인단 측에서 이것을 뭐 방어를 하려고 하더라도 계엄이라는 게 이유가 그야말로 전시와 그다음에 사변이나 혹은 국가의 공공이 정말 극도로 해침을 당했을 때 기존의 치안 질서가 유지가 되지 아니하므로 군을 동원해야 되잖아요. 그야말로 공공의 어떤 목적 중에서도 가장 최상위의 그런 그 비상 상황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사다. 더군다나 거길 물어봤더니 말할 수 없다라고까지 하면 상당히 여러 가지 추측과 정말 그 뭐 여러 가지의 어떤 정말 그 미확인 정보가 엄청나게 떠돌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봉식 청장이 뭐 무조건 대통령의 유리한 발언만을 하려고 했다. 이 발언만 보면 아니다. 전체적으로는 뭐 균형을 잡으려고 했던 거 아니냐.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뭐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 만약에 진짜 진짜 방어만 열심히 하려고 했다면 이 발언은 안 하는 게 좋겠죠. 예. 굳이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저 역시도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예. 계엄을 할 수 있다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김봉식 전 서울청장은 계엄 이후에 윤 대통령 격려 전화도 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국회의원들 빨리 좀 들여보내줘서 조기에 빨리 끝났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윤 대통령은 또 김봉식 전 청장을 현장에서 좀 치켜세우는 발언들도 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김봉식 서울청장은 그 대구에 있을 때 이제 이력을 보면 그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에 따지고 보면 좀 한직으로 빠졌을 때 그때 인연이 된 분이에요. 그래서 예. 대구에서 쭉 근무를 하시다가 현 정부 들어서 서울청으로 와서 서울청장까지 이렇게 승진을 한 케이스입니다. 개인적인 인연이 있고 이해 충돌이 충분히 있다고도 해석이 가능한데 김봉식 서울청장이 여러 가지로 뭐 지금 뭐 편을 든다고 들지만 다 필요 없고요. 국회의 10시라는 쪽지를 받았다는 점. 예. 그다음에 이 계엄의 선포가 지극히 대통령의 개인적인 가정사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 이게 다 가정을 이루는 한 사람의 개인이 대통령이든 누구든 간에 가정이라는 거는 어디의 영역일까요? 자식이 없으시잖아요. 가정사라면 본인 배우자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계엄이 왜 12월 3일인가라는 우리가 늘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요. 평온한 그날. 전시사변, 어떤 뭐 나라가 어지럽지도 않았고 특별한 이벤트가 없었던 3일이었던 걸 제가 기억합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해보면 본인의 가정사에 집중되는 건 본인 배우자의 특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명태균 씨가 12월 2일 날 명태균 변호인 측에서 황금폰을 민주당에 건네겠다. 언론에 공개하겠다. 그 이벤트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얘기들을 좀 김봉식 청장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좀 나누면서 계엄의 배경에 여러 가지 좀 설득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 부분을 지금 말 못하고 있는 것인데 저런 부분은 이제 형사재판에서 밝혀질 부분이고요. 예. 큰 맥락에서는 계엄 자체가 정말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용하고 있는 전시사변, 국가의 비상 상황은 아니었다는 좀 그런 증언으로도 해석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어제 첫 번째 증인으로는 조태용 국정원장의 증인신문이 있었는데요. 그 홍장원 전 1차장 정치인 메모와 관련해서 많은 질의들이 있었습니다. 관련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그 밤에 서서 막 메모를 하는데 14명이든 16명이든 그걸 또박또박 다 적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고요. 적다 보니까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뒤에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한 반 정도 적다가 추가로 적지 않았고
결국 메모가 4가지가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홍장훈 차장이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도 헌재 기록을 보니까 지난 화요일에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 내용의 뼈대가 사실과 다른 겁니다. 관저에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바로 이어서 지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방첩사령관한테 전화했는데 방금 얘기한 대로 방첩사령관이 명단을 불러주는데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여유 있게 적었던 부분이 아니라 당시 구청원장 관사 입구에 있는 공터였기 때문에 서서 제 포켓에 있던 메모지에다 막 적었었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11시 6분이면 홍장훈 차장은 거기가 아니고 그 청사에 있는 본인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CCTV로 확인을 했습니다. 네, 어제 그 조태영 원장이 증인대에 섰을 때는 사실 그 홍 전 차장의 메모가 가장 큰 쟁점이었는데 일단 저희가 관련 그래픽을 좀 준비했습니다. 어제 메모와 관련해서 뭐 내용 그리고 작성 과정, 작성과 관련된 공방이 오갔는데 일단 그 조태영 국정원장은 누군가 다른 세계로 가피를 했다. 이게 마지막 메모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지막 메모에 대해서 누군가 가피를 했다라는 주장을 했고 홍장원 전 1차장은 자신이 가피한 것이다 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와 관련해서도 홍장원 차장은 국정원장 공관 앞에 있는 공터에서 메모를 작성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국정원장은 그 시각에 CCTV를 확인해 보니까 홍 전 차장은 청사 사무실에 있었다라고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또 홍 전 차장은 그 공간과 거리가 한 2분 정도 거리기 때문에 전체 CCTV를 살펴봐야 한다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전체 과정을 보면 홍정원 전 차장 그리고 그 메모에 대한 신빙성을 계속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메신저를 흔들려고 눈물겨운 노력을 하긴 했는데 좀 신빙성이 다 떨어지죠. 그러니까 뭐 11시 6분에는 청사에 있었다. 이걸 가지고 이걸로 이제 홍장원은 끝났어. 이런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의 CCTV를 확인하면 2, 3분 근간 내에 그 근처나 청사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4장의 메모다. 이게 믿을 수 없다? 그 4장의 메모의 내용이 다 다른가요? 똑같잖아요. 4장이 존재하지만 내용은 똑같다. 그럼 뭐가 달라졌죠? 홍장원 차장은 2장입니다. 2장이든 4장이든 큰 줄기에서의 체포 명단에 대한 기억들을 더듬어서 메모를 했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그 내용 자체는 부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또 보면은 홍장원 차장 하나만 흔들면은 이 모든 그 체포에 대한 그 행위들이 사라진다고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 계엄의 중간에는 제2의 홍장원, 제3의 홍장원, 제4의 홍장원, 제10의 홍장원이 있습니다. 체포의 명단을 지시받은 수방사의 경비단장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방첩사의 수사단장도 있고요. 그다음에 곽종훈 사령관도 있고요. 그 예하에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언급되지 않는 그 조지호 경찰청장 이분도 체포 명단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그냥 메신저를 흔들면 이 모든 사실들이 부인될 것처럼 하는데 저는 조태영 국정원장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기본적으로 어떤 국정원 업무에서는 좀 격차가 있다고 봅니다. 홍정원 국정원 차장은 블랙용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극도로 국정원에서 훈련돼서 오랫동안 국정원에서 잔뼈를 군 사람이고 조태영 국정원장은 그 외교 대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국정원 업무를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으로 형사재판 가면 조태영 국정원장의 위증 여부가 좀 드러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개인적인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태영 국정원장의 주장을 보게 되면 앞서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그 메모를 보여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처음에는 홍장원 전 차장이 포스트잇에 썼다가 다시 보좌관에게 정서를 시켰다가 다음 날 기억나는 대로 다시 쓰라고 했다가 거기에 또 가필되는 내용이 있다 보니까 글을 쓴 장소도 좀 다르다. 이런 부분들을 좀 공략하는 것 같거든요. 자, 그것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4개의 메모가 존재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자, 처음에 시간 장소부터 얘기해보죠. 시간 장소가 왜 중요하느냐? 자, 홍장원 이번 차장의 발언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체포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제일 먼저 언론에 공개가 된 박선원 의원에 의해서 체포라는 건 국회에 지금
난입한 것과 또 다른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몇몇 정치인들을 체포해서 구금해서 방첩사령관의 벙커에 인신을 구속하겠다라는 내용이잖아요. 예. 그 내용에 가장 뒷받침할 물증이 뭡니까? 메모예요. 예. 메모. 그런데 그럼 보십시다. 첫 번째는 자기가 어떻게 했어요? 흘렸었다라고 얘기해요. 예. 그게 존재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흘렸었기 때문이에요. 왜 흘렸었느냐? 공터에서 서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 자, 순서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흘렸었기 때문에 대피를 할 이유, 정서를 부탁할 이유는 자기가 공터에서 서서 썼어야만 가능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11시 6분에 사무실에 있었다고 해요. 자기 사무실, CCTV가 복도도 아니고 어떤 국정원의 어떤 건물도 아니고 자기 사무실에 있어요. 아까 분명히 홍장원 차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무실에 앉아서 직접 그걸 여유롭게 쓸 수 없었다. 왜? 공터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11시 6분이란 건 왜 중요하죠? 통화한 기록이에요. 통화한 기록. 그러니까 2, 3분이 무슨 2, 3분이 어디 딴 곳에 있다? 이게 거짓말이에요. 왜? 그게 그 시간 6분이 가장 중요해요. 6분에 통화한 기록이기 때문에 바로 통화해서 쓴 시각이에요. 예. 복도가 아니잖아요. 예. 사무실에 앉아서 그렇으므로 자기가 정서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공터라고 가짜로 된 거예요. 왜? 자기가 직접 쓰지 않아야 되니까. 지금 글씨 보면 정서할 수 있는 글씨예요. 자기 글씨라고 지금 주장하는 검거 요청 같은 부분. 그러면 예. 이런 모든 전제가 다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앞서 지금 이종구 평론가님께서 이제 메모와 관련된 이야기, 그 장소 부분, 시간 부분이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금 예, 받을게요. 시간이 제가 언제나 이렇게 맞물리게 되네요. 좀 이번엔 부분이 좀 있어서요. 받겠습니다. 예, 예. 좀. 자, 그래서 시간 장소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지금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여야 돼요. 그렇잖아요. 11시 6분이 아니면 그러면 중요하죠. 11시 6분에 전화를 받으면서 썼으니까. 예. 그럼 다른 시간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왜 세 번째 메모가 있어야 됩니까? 두 번째 메모까지는 이 홍장원 차장 말대로 예. 이해해 봅시다. 그렇죠. 첫 번째, 흘려 썼어요. 자기 사무실에서 급하니까 흘려 썼다고 칩시다. 보좌관한테 줬어요. 보좌관이 정서를 시켰어요. 두 번째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메모까지 있어야 되잖아요. 예. 첫 번째 메모를 구겨서 버렸대요. 예. 30년 국정원 생활을 한 블랙 요원까지 한 사람이 첫 번째 그 가장 중요한 원본을 버렸다. 이것도 이해 안 하지만 이해해 봅시다. 예. 버렸어요. 자, 두 번째 메모는 어디 갔어요? 두 번째 메모까지 돼 있는데 왜 그 다음날은 자기가 정서하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쓰면 돼요. 왜? 자기 기억이 가장 뚜렷해요. 보좌관은 내가 쓴 걸 그대로 그냥 베낀 사람에 불과해요. 보좌관이 방첩사령관하고 통화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 기억에 의해서 내가 메모하면 돼요. 세 번째 메모는 그래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요. 왜 보좌관한테 당신의 기억대로 다시 쓰라고 지시를 합니까? 내 기억이 더 중요하지. 예. 그런데 그 다음에 세 번째 메모에서 가피를 합니다. 검거 요청이라고 써갖고 정영식 그 재판관이 질문을 해요. 아니 검거할 수사관도 없고 권한도 없지 않느냐. 그랬더니 다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그때 급하게 쓰느라고 그랬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급하게 쓸 상황이 아니었어요. 자기 사무실에 앉아서 자기가 쓸 수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앞뒤가 전혀 다 안 맞는다는 거예요. 아니 위원장님 말씀처럼 다른 사람들 증언 다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건 그때의 신뢰도를 따지면 되는 거고 홍장원 차장의 증언의 가장 중요한 물증이 처음부터 끝까지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 네, 저도 그 어제 들으면서 가장 궁금했던 게 왜 메모가 4개나 있을까였거든요. 네. 그 블랙요원 출신이고 이 메모 증거물에 대한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 텐데요. 네. 그러니까 자세히 들어보면 본인도 그거를 적다가 이건 아니지 라고 다 적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보니 이 메모에 대해서 다시 기억을 되살려서 쓰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썼던 거는 버렸고 기억이 난 거를 계속해서 쓰고 다시 기억을 해서 쓰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 썼다가 좀 이게 좀 기억이 아니면 다른 장을 쓰잖아요. 또 이게 또 다 있으면 다른 장을 쓰잖아요. 그러면은 앞서 했던 거를 다시 쭉 써가면서 추가 되는 것이지. 당연히 그냥 그 사람의 습관에 대해서까지 왜 본인의 기준에서 평가를 하죠? 그리고 뭐 당황하면 안 된다? 비상계엄이에요. 비상계엄인데 국정원 1차장 이게 뭔 일인가? 누가 당황 안 합니까? 저는 국정원장이 좀 이상해요. 아니 이재명 한동훈을 체포하러 다닐 것 같습니다 했더니 국정원장이 한가롭게 내일 아침 얘기합시다. 개엄날인데.
한숨 자고 나서 하겠다. 그게 국정원장이 할 말입니까? 할 일이고. 그러니까 신빙성이 조태용 원장이 더 없는 거 아니에요. 계엄 상황이면 본인은 집에 안 들어가고 모든 사람을 비상대기 시켜놓고 이 사실이 진위가 맞는지 틀린지 그걸 확인하고 지시하고 해야 될 사람이 지금 홍장원 1차장이 했던 말이 뜬구름 같은 얘기다. 아, 내일 아침에 얘기합시다. 한숨 자고 와야겠다는 거 아니에요. 잠이 와요?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차라리 당황해서 메모하는 게 훨씬 낫죠. 그리고 명백한 것들은 저쪽 그 조태용 원장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 주도 체포에 대한 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체포의 채자 말고 명단에서 부인 못해요. 왜 그러냐면 그날 들어갔던 그 계엄사의 그 본청의 군인들의 단톡방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어떻게 부인하겠어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또 홍장원 전 차장의 입장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은데 추가 내용 들어오면 다시 한번 더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또 어제 국회 측에서는 그 비상계엄 선포의 전날 12월 2일 날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건희 여사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에 대해 질의를 했습니다. 준비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계엄 전날인 12월 2일 날 대통령 영부인으로부터 문자를 2통 받아요. 그런 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답장을 못하고 그 다음날 증인이 답장을 보냈어요. 그건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십니까? 글쎄요, 금방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런 내용을 이 민감한 시기에 주고받았다는 걸로 누가 의심을 하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결국 뭐가 남아 있으면 그걸 보시면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국정원장이 영부인하고 왜 문자 주고받습니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네, 주로 윤 대통령 측에서는 그 민주당 박선원 의원과 홍장원 전 차장의 통화 내용을 가지고 공세를 했다면 국회 측에서는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건희 여사가 계엄 전날 나눈 문자 메시지를 두고 주력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앞서 얘기했던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이 계엄의 배경에 있어서의 윤석열 대통령이 지극히 개인적인 가정사인 것 같은 느낌이다. 이거와 좀 맥락을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공격을 받는 거에 대한 부담감 아니면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지금의 여러 가지의 흐름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배우자에게 말을 안 하고 이 일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옆에 있는데 그걸 모를 수는 없잖아요.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확인차에서 문자를 보내지 않았을까. 아니면 12월 2일이 무슨 날이냐면 명태균 씨가 황금폰을 공개하겠다고 변호인을 통해서 발언했던 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국정원장과의 문자가 아닐지. 여러 가지 추측이 있을 수 있으나 제가 봐서는 조태용 국정원장의 이 태도를 보니까 다 지웠네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난다. 근데 뭔가 근거가 있다면 확인이 되지 않겠냐 하는 걸 보면 그 문자는 지울 것인데 사실상 국정원장이 대통령과 동급으로 취급받던 김건희 여사의 문자의 내용과 답변을 기억 못한다는 것. 그러면 국정원장의 어떤 그 자리가 자격이 있는가 정도 수준까지 내려가는 것이죠. 예, 계엄 하루 전날에 영부인과 국정원장이 연락을 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그런데 아마도 민주당과 또는 그 진영은 김건희 여사가 이번 계엄에 깊이 연루돼 있다거나 혹은 직접적으로 뭐 기획을 했다거나 아마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야 할 의혹이 있을 겁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그런데 만약 그걸 전제로 이 지금 전화를 해석을 한다면 번지수가 틀렸다. 왜냐하면 조태용 원장은 일관되게 이 지금 계엄과 관련돼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사람이고 또 사전에 지금 이 조태용 원장이 연루된 어떤 혐의도 없고 또 위원장님이 계속 그 말씀을 하세요. 신뢰를 하지 않는 사람. 홍장원 1차장보다 신뢰를 하지 않는 사람, 그냥 외교관 출신이고 실질적으로 국정원을 자주지했던 건 홍장원이다라고 위원장님이 계속 지금 전제를 하셨으니까 그것으로 준해서 이야기한다면 이번 계엄에는 완전히 아웃사이더 아닙니까? 근데 계엄 날도 아니고 계엄 전날 문자를 한다?
저도 솔직히 이 지금 김건희 여사의 좀 오지랖이 넓으신 부분, 여러 사람들과 여러 정치인들과 평론가들과 문자를 주고 받는 것이 그렇게 그 적절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연장선상 정도로 이해하고요. 아니면 그 전날에 아웃사이더인 계엄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거나 혹은 계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아니한, 그래서 대통령이 국정원장도 미루고 1차장한테 직접 지시를 했다는 그 사람한테 굳이 문자를 계엄과 관련해서 했을까? 계엄과 그렇게까지 연관성이 없지 않을까라는 추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윤 대통령 또 어제는 조태영 원장을 직접 증인 신문하게 해달라고 했었는데 이거 좀 제지당하기도 했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바라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이성을 좀 찾아야 되는 부분인데, 이 재판부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요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김계리 변호사 부분은 저번에도 그 홍장원 차장에 대해서 증인을 피고인 신문하듯이 압박하는 태도에 대해서 뭐 재판부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좀 불편해했어요. 근데 어제도 보면 재판부가 소송지휘권에 따라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 예. 평에 따라서 의결한 요즘 말리는 방향 그렇죠. 말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대드는 겁니다. 재판부한테 근거 규정을 대세요. 예. 판사한테 막 이렇게 하는 건데 저 피청구인이 윤석열 대통령도 당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런 부분들이 태도도 좋지 않고 뭔가 흥분돼 있다.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좀 이 밖으로 그런 이성을 찾지 못한 태도들인데, 저는 결코 도움도 안 될 뿐더러 뭐 법리적으로도 잘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좋을 게 지금 다 하나도 없어요, 발차까지. 예. 네, 아니 표현이 조금 과하신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변호인단 측이 예를 들어서 김계리 변호사 아마 동영상 보셨을 겁니다. 뭐 예. 목소리를 지나치게 고성으로 했다거나 예. 혹은 재판관의 말을 끊어서 좀 끼어서 들어갔다거나, 그게 아니라 이 내용은 이겁니다. 평의를 거친 거냐, 평의가 있어요. 전체 의견인 거냐, 평의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일단 대통령이 좀 급하게 제지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판정에서 충분히 변호인단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었고, 태도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근데 그걸 대든다라는 표현 좀 과하신 것 같긴 하고, 두 번째, 지금 윤 대통령의 직접 신문과 관련돼서 그것을 계속 허락하지 아니한 건, 물론 재판관들은 이렇게 이유를 댑니다. 지금 증인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상하 관계다. 예. 대통령이라는 대통령 쪽에 중심 국가에서 그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신문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압박 때문에 증언이 흔들릴 수 있다. 뭐 이런 이유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 법은 헌법재판소의 심리는 형사재판에 준한다고 돼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재명 지금 대표는 오늘 지금 그 재판에 가는데, 대장동 재판에서 자신이 직접 유동규 증인을 계속 신문한다거나, 근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논리죠. 자신이 어쨌든 옛날에 시장이었고 거기에 그 성남 도시개발공사 예. 본부장이었잖아요. 그런 상하관계로 얘기하면 압박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도 형사재판에서는 어찌됐든 직접 피고인이나 피청구인이 직접 신문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게 변호인이 아니더라도요. 그건 하나의 어떤 권리인데, 그것을 대리인단이 어떤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표현할 법적 근거는 없는 거죠. 법적 근거가 매우 많습니다. 그거는 이제 잘못 얘기하시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 좀 비교하는데 맞지 않아요. 옛 성남시장이죠. 현 대통령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청구인 쪽에서 현 대통령이다. 대통령의 지위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직무가 정리됐지 직위에 있어서는 명백하게 최고의 행정부의 수반이에요.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미 지나온 성남시장, 지나온 경기지사, 그냥 야당 대표고 이해관계가 없어요. 2년은 있어도. 그 차이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고, 형사재판에서도요, 저런 상황의 현직에 유지되면 그런 증인들이 부담을 느꼈을 때는 그 피청구청을 뺍니다, 자리에서. 이석을 시키는데 최대한 청구인 측이 불공정성에 대해서 요청을 하니 평의를 거쳐서 헌재가 헌재법을 8명에서 이게 헌재법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게 맞겠냐. 평의 자체가 헌재법의 법입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결정을 했는데, 김계리 변호사에 대해서 왜 재판부가 저렇게 하냐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김계리 변호사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얘기하는 소송지휘권을 계속 침해해요. 얘기를 했어요. 저번부터 변론부터는 4차과 5차부터는 이게 증인들한테 압박이 될 수 있으니 대리인을 통해서 해주시고, 마지막에
하실 말씀을 다 하는 걸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데 저번 6차, 7차에서도 그걸 알면서도 계속 마이크 한마디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한마디만 안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몇 번을 알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게 뭐 김계리 변호사가 뭐 톤을 낮췄든 어쨌든 간에 알면서 자꾸 재판부의 어떤 원칙을 흔들려고 하니 지적을 받은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 것들이 사실과 부합하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어제 조태용 국정원장이 그 홍장원 전 차장 해임 건의 이유와 관련해서 그 국정원 출신 야당 의원에게 7차례 인사청탁을 했다. 그리고 그게 뭐 박지원 의원이냐 아니면 박선원 의원이냐라고 했을 때 그 둘 이름이 거론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조사는 또 안 했다고 했어요. 네. 이후에 또 계엄 선포 직후에 홍 전 차장과 박선원 의원이 문자 주고받은 점을 의혹을 삼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이건 근거가 있죠. 근거 없이 이야기하진 않았습니다. 국정원장 어떤 근거냐면 정보위 회의록이에요. 정보위에서 지금 그 해당 당사자가 차장의 이름을 대면서 그 차장이 자신한테 7차례나 인사청탁을 했다라는 발언을 했고, 그 정보위는 아시다시피 다 공개되지는 않잖아요. 간사들이 이제 축약해서 이야기하는데 정보위의 회의록만 보면, 회의록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록만 보면 충분히 그 사람이 누군지 이미 존재하고, 박선원 의원이나 혹은 박지원 의원이 부인하더라도 회의록을 근거로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건 일단 전제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박선원 의원과 특히나 이제 박선원 의원 같은 경우는 홍장원 차장과 직속 상관이었고, 또 박지원 의원은 비서실장이었잖아요. 국정원장 시절에 지금 홍장원 비서실장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관계가 있었고, 더군다나 아까 제가 사실 드리려다 한 말씀을 안 드렸지만 메모의 신빙성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박선원 의원의 지금 진술이 언론 기자회견이에요. 뭐라고 했냐면 박선원 의원은 확언을 합니다. 보좌관이 왜 그거 썼냐? 지금 당시에 통화가 굉장히 큰 목소리로 됐기 때문에 직접 지시를 한 것도 아니고 옆에서 보좌관이 그 통화 내용을 듣고 썼다고 박선원 의원이 당시에 얘기를 해요. 거기서부터 이제 이게 첫 단추가 잘못됐는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 박선원 의원은 처음부터 가장 홍장원 차장으로부터 이 정보, 그러니까 이 개헌과 관련된 정보를 직접적으로 계속 주고받았다. 문자도 시간대로 지금 다 나오지 않습니까? 언제 어떻게 통화가 됐느냐? 이렇게 되다 보면 홍장원 1차장의 지금 증언들이 과연 믿을 수 있느냐? 오염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의미에서 아마 그 7차례 그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어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그 헌재가 지금 계속 좀 불공정하게 심리를 하게 되면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네.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을 비롯한 명문의 법률 규정들을 위반하여 재판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중대한 결심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뭔지요? 그건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나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나 거의 비슷하겠죠. 뭐 여러 가지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중대한 결심이라는 게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다음 주 화요일 날 9차로 추가기를 잡았습니다. 네. 이제 나흘 남았는데 나흘 정도 남은 기간 동안에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뭐 법률적으로 좀 시간을 지연시키기 위한 변호인단 교체인데, 그것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사기 때문에 그것도 실익이 없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하야라는 얘기도 있어요. 자진해서 본인의 거취를 결정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탄핵소추단의 이 말하자면 탄핵소추를 받은 피청구에는 국회법 134조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사직원이 접수가 국회에 되더라도 수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대통령을 국가공무원법에 준용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하나, 그래도 거의 비슷한 수준의 인사 절차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하야 의사를 밝히고 사직원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가 거기에 대해서 수리를 해야 되는데, 탄핵 소추 기간이기 때문에 이게 결정이 돼야 하야가 결정이 되는 그런 또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하야를 하려고 했으면 벌써 했겠죠. 여기까지 끌고 와서 하야한다는 것은 본인이 정치적으로 얻을 이득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 그냥 이 지지층을 격동시켜서 중대한 결정은 뭘까요? 여론의 압박, 아니면 재판부에 대한 겁박 수준에서의 으름장이 아닐까.
그 외에는 뭐 마땅히 중대한 결정을 피청구인 측에서 할 게 없어요. 예. 네, 저도 뭐 크게 큰 범주에서는 비슷합니다. 기시감이 있죠? 8년 전에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심리에서도 거의 한 3분의 2 지점에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중대 결심을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해석을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대리인단, 변호사 총 사퇴. 그런데 그때 이미 법적으로 아마 논란이 좀 있었어요. 가능하느냐? 헌법재판소법의 2항과 3항에 어디에 해당하느냐? 2항은 국가기관, 그러니까 대통령을 국가기관으로 본다면 그게 변호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또 사인은 변호사가 없으면 안 되는데 예. 대통령은 사인이라고 볼 수 있더라도 사실 대통령 자체가 자신이 변호인이기 때문에, 변호사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냥 지나갔습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대리인단이 총사퇴하고 대통령이 아예 거부한다. 뭘 거부가 안 되지만, 법적으로는 거부가 안 되지만 변론이 다시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최종 심판만 남아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저 헌법재판소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정치적으로 어떤 뭐랄까 그 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뭐랄까 그 다음 상황들을 보기 위해서 정치적인 어떤 해법을 가지지 않는가. 하야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야는 이미 실익이 없어요. 그렇다면 총사퇴, 그 거부, 이거를 지금 염두에 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 닷새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 안에 말씀하신 것처럼 중대 결심에 대한 변수뿐만 아니라 추가 증인 신문과 같은 변수들도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은 향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 서영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